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8월 9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재로서 끝없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의 선택, 그리고 또 집중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욕심은 좀 골라야 되는데 욕심이 많은지 좀 양이 많습니다만은 줄여보도록 그 핵심적인 것을 선택해 보도록 또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1.25 또는 1.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에너지를 저한테 팍팍 넣어주시는 거죠. 돈을 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제 스스로도 소리내어 읽어서 제가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제대로 이해를 한 다음에 뭐 소소하지만은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방송이라고 또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한국보다 일본이 저연봉이 돼 최저임금보다 감세라고 경로하는 사람이 결정적으로 부족한 전후 80년의 반성이란 감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동아가 아니고 그 태평양 전쟁 발발을 한 거로 비유를 하는 제목을 냈네요.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보다 준세라고 다이아몬드 온라인에서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최저임금 올린 한국의 평균 연봉 빠진 일본을 앞세웠습니다. 앞에. 이 바보야, 보통 요거는 이제 미국식으로 you stupid 이렇게 얘기하죠. 클린턴이 정치 구호로 쓰면서 유명해진 거죠. 이게 아마 그 모욕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이 스투피드 하는 게 최저임금 인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최저임금을 올리면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파닥파닥 도산하고 일본 경제는 더 나빠질 것이다.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몰라. 2025년도의 최저임금 시급에 대해서 중앙최저임금심의회의 소위원회가 과거 최대의 인상이 되는 전국 가중평균으로 63엔을 인상해 1118엔으로 하는 기준을 정리했다. 일본이 무엇을 하든 우선 해야 할 일은 감세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우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감세파의 입장에서 보면 이시바 총리는 재무성에 세뇌된 국적 정치인으로 당연히 그 사람이 공을 들이고 있는 정책도 일본을 무너뜨리는 악정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세계에서는 그런 논리로 최저임금 인상을 미루는 나라는 적다. 물가가 상승하고 있으니 노동자는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다. 소비를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업이 대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도 임금을 꽤 많이 올려준다고 노력을 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물론 못 올린 기업도 많습니다만은 그 알기 쉬운 예가 바로 이웃 한국이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다른 나라는 2018년에 최저임금을 16%, 2019년 1월에도 10% 상승한다는 느낌으로 인상폭은 2년 새 29.1%나 됐다. 그 결과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입고 인건비를 삭감한 결과 실업자가 넘쳐났다고 보도된 것이다. 이것을 두고 감세파의 경제평론가들은 거봐 최저임금 인상이라니 어리석은 짓을 한 탓에 우리 경제는 이제 끝장이라는 등으로 승리 선언을 한 것이다. 그럼 그로부터 5년을 거치면서 한국 경제가 정말 끝나버렸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급여가 한국 급여가 일본을 싹쓸이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밑에 미리 견해를 말씀드리면은 일본은 한국 전쟁 특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일본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일본 지식인들은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부 채무잔고는 2023년도 말에 1442조 엔까지 팽창, GDP 대비로는 237%나 된답니다. 우리나라가 100%가 넘었는지 어떻는지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관료들은 그 정부 부채를 쭉 줄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진보 좌파 정권이 득세를 하면서 돈을 왕창 푸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정부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중이죠. 물가 상승에 맞춰 최저임금을 인상함으로써 기업의 성장, 생산성 향상을 촉구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통된 것이다. 적어도 일본처럼 기업이 망하니 노동자는 저임금이라도 이 악물고 참아라는 식의 말을 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미워하는 사회는 상당히 이상이라고 해도 좋다. 공산사회주의가 아마 여기에 해당하겠죠. 일자리를 주고 월급은 작게 주면서 그래도 고용을 다 한다라고 그 권위주의 정권들은 얘기를 하려고 할지 모르겠어요. 전후 80년 레이와의 소비세 폐지와 미일 개전의 옥삭한 공통점. IMF의 코자크 대변인이 7월 24일의 정례 기자회견에서 어느 쪽도 피해야 한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고수준의 채무 잔고 등을 근거로 하면 일본의 재정 여력은 한정되어 있다. 지지닷컴 뉴스 7월 25일자.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는 세뇌도 아니고 딥스테이트의 음모도 아니며 객관적 사실을 냉정하게 분석하면 도달할 수 있는 당연한 결론이다. 이처럼 재정 형편이 열악한 나라가 참정당의 가미야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소비세를 제로화하기 위해 150조 엔의 국채를 발행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신용은 뚝 떨어질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MMT 현대금융이론은 붐이 지나 경제학 세계에서는 이단시되고 있고 세계 어디를 찾아도 실천하는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소비주도 문재인이 얘기했던 소비주도 경제 성장 이런 것들이죠. 지금 이칸 정권도 돈을 푸는 거를 하고 있는데 이게 MMT 이런 거에 해당할지도 모르겠어요. 뭐 제가 거시경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데이터를 나타내는 반론하는 사람은 재무성에 세뇌되어 있다. 어느 나라의 공작원이다 등으로 블로카스라고 돼 있는데 볼로카스 비난에 매달린다. 이러한 여론의 폭주를 두고 정치가도 감시할 수 있을지 어떨지는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지라고 포퓰린적으로 흐르기 시작하고 있다. 우리는 자원이 없어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에 여론이 폭주한 증거가 있다. 2차 대전을 태평양 전쟁을 진주만 공격을 감행한 그거하고 이 감세론하고는 똑같은 얘기다. 이런 얘기죠. 자원 없이도 감세할 수 있다는 생각에 뭐 제가 좀 잊어버렸지만 뭐 상당히 높은 것 아닌가. 이거 작성할 때 조금 제가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트럼프는 러시아 지도자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를 만나지 않더라도 푸틴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아 리트비노바, 베리 헨튼, 미셸 프라이스 휴전협정 하는데 당사자가 안 끼고 휴전협정이 되는 경우가 한국전쟁의 최초였죠. 이승만 대통령은 평화협정, 휴전협정을 반대했기 때문에 참석을 안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전쟁 당사자는 북한
중공, 그 다음에 유엔군으로 휴전협정을 했죠. 한국은 그때도 왕따를 당했던 거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AP 2025년 8월 8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발언은 미국과 모스크바가 곧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다음 주 아마도 아랍에미리트에서 트럼프와 만나기를 희망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나온 것입니다. 푸틴이 좀 고개를 숙인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러나 백악관은 여전히 잠재적인 회의의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캐롤린 레빗 공보비서관은 말했습니다. 분쟁에 대해 직접 대화를 나누면 우크라이나를 평화 노력에서 제어할 위험성에 대한 의문도 다시 제기될 것입니다. 푸틴의 발표는 3년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 추가적인 경제 제재를 겪을 것이라는 백악관의 시한을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크렘린궁은 이전에 푸틴과 젤렌스키는 대표단이 협상한 합의가 임박했을 때만 만나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워싱턴과 모스크바 간의 직접 협상에서 소요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으며 젤렌스키는 목요일 외교 활동이 한창인 가운데 여러 유럽 지도자들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히토리와 같은 분야에 대한 공동 투자를 포함한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정상회담에 포함되기를 희망한다고 트럼프가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주민 루슬란 프리두는 협상이 필요하며 우리 모두는 전쟁이 끝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오직 협상으로만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푸틴이 트럼프와의 만남에 동의함으로써 미국 제재를 피하려는 것뿐일 거라고 또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푸틴은 지금 전쟁을 끝내는데 관심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로 소모전으로서 끝내야 될 때가 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평화협정에 휴전협정에 우크라이나가 왕따 패싱될 수 있는 확률도 없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한국전쟁 휴전협정 때처럼 젤렌스키가 패싱 되지 않을까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부차의 마녀들이 러시아 드론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셔먼이 뉴스네이션에서 8월 8일 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투가 계속됨에 따라 군용 드론이 지금까지의 전쟁의 가장 위대한 혁신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습으로부터 방어하는 몇 가지 혁신적인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거의 전적으로 여성들로 구성된 자원봉사 단체로 드론을 다운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부차의 마녀라고 부릅니다. 낮에는 회원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밤이 되면 그들은 끈을 묶고 적의 드론을 격추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모든 손이 가판에 있습니다. 이게 서양식 이게 데스크인데 뭔 뜻인지 쉽게 와닿진 않네요. 올레나 실첸코는 이미 많은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모자란 것은 역할에 따라 쓰는 거로 해서 여자로서 엄마의 역할 뭐 이런 등등. 그녀는 엄마이고 집안일을 하고 있으며 부업으로 마사지 치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가 시간에는 종합격투기 선수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여성이네요. 집을 구한 것으로 알려진 마녀들이라고 소제목으로 하는데 이렇게 무장을 한 여성 전사가 드론 사냥을 하는 이것을 소개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안보내가 가자시티 점령계획 승인. CBS 노컷뉴스 양승진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안보내각이 8일
새벽 가자지구 북부의 도심 지역인 가자시티를 완전히 점령하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안보내각회의는 전날부터 이어진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으며, 회의가 끝난 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실은 내각이 점령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미국의 보수 매체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전체 가자지구를 장악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우리는 그렇게 할 의향이라고 답변했다. 가자시티만이 아니고 가자지구 전체를 점령하겠다는 거죠. 팔레스타인을 모두 밀어내겠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는 우리는 하마스의 끔찍한 공포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가자 주민들을 해방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에 거주하는 민간인들을 가자지구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수주에 걸쳐 구호품 분배 인프라, 새생활 공간, 의료 서비스를 구축하려고 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 뭐 다 점령하더라도 수용 시설을 만들어서 그냥 생존하기 위한 구호품 정도만 줘가면서 가자지구를 그냥 다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겠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뭐가 목표냐 하면은 저는 분명히 나중에 증명이 될 거라고 확신적인 예측을 하는데, 가자지구 앞바다에 석유가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가스나 그것 때문에 지금 만약에 그게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이 그것을 얻는다면은 돈을 보니까 더더욱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불안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 앞바다에 석유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 아니냐라고 저는 미루어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틀릴지 아닐지는 더 두고 보도록 하죠. 일본인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도 반스파이법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사업과 학술 기류를 위협하는 중국의 반간첩법. 역사인이라는 데서 기고한 사람은 프로방스라고 되어 있네요. 프로방스라는 게 원래 프랑스라는 뜻인데, 중국의 반스파이법은 2014년 시행된 이래 외국인 구속이나 실형 선고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일본인의 사례가 잇따르면서 국내에서는 반스파이법은 일본인과 같은 이미지가 앞서고 있지만, 밖에서 보면 미국인, 캐나다인, 호주인, 대만인, 한국인도 같은 법에 따른 구속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법은 간첩행위의 정의가 모호하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광범위한 운용이 가능해 국제사회로부터 자의적 운용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2023년 7월 개정에서는 대상이 국가의 안전과 이익에 관한 데이터로 확대됐다. 미국 정부는 중국 당국에 대해 투명한 사법 프로세스와 조속한 석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진전은 제한적이다. 반스파이법 적용은 외교 마찰과 연동돼 캐나다 정부는 중국의 법 운영을 인질 외교라고 비판하고 있다. 호주인으로서는 2019년 작가이자 중국계 호주인인 양한균 씨가 간첩죄로 구속됐다. 2021년 비공개 재판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구체적인 죄상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 사례는 중국의 반간첩법이 정치적 배경을 가진 인물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만인에 대해서는 2020년 대만 NGO 직원 리밍철이 국가 안전을 위협한 혐의로 구속돼 5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국인으로는 2024년 10월 반도체 관련 기업에 근무하던 50대 남성이 반스파이법 위반으로 체포됐다. 이는 개정법 시행이고 한국인 최초의 체포 사례로 꼽힌다. 그래서 한국도 북한에서 외국으로 하루빨리 간첩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개정하지 않는 이유는 친중 정권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 여기 우리도 중국이 이렇게 하는데 국가의 안전과 이익에 관한 데이터를 어, 가져간다면 그거는 간첩 스파이법으로 해서 간첩으로서 체포하겠다는 얘기죠. 중국 애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짓들을 해왔겠느냐. 그거를 간첩으로 잡아넣지를 못하고 다른 법으로 억지로 엮어서 하려니까 매우 구속수사도 쉽지가 않고 그런 상황인 거죠. 빨리 우리나라도 중국하고의 상응한 간첩법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국가안보법인가 뭐 그런 게 있는데 좌파 그 진보 좌파 애들이 그것까지도 국보법인가요? 국가보안법 그거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 애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애들 자체가 바로 간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자생적 간첩도 많아요. 15% 추가 언약의 외상 1의 특례 없어 미 상호 관세 지지통신 외교부가 8월 8일 보도했습니다. 요거는 읽는 것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명문화되지 않는 만큼 자국에 유리한 해석을 하기 쉬운 미국이 끼어들 수 있는 틈도 생겼다는 겁니다. 합의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에 개별적으로 서명한 것은 첫 번째 영국뿐이다. 그래서 미국의 자의적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FTA 때문에 관세가 제로였기 때문에 15%만 부여받는데 일본은 기존관세 자동차는 2.5%였기 때문에 우리보다 2.5%가 불리하고요. 그 다음에 트럭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25%였습니다. 그게 경유니까 그렇게 높았던 모양인데 지금 그 뒤통수를 맞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불이 나게 일본 외상이 달려갔죠. 미 대통령령 수정 상관세 추가분 소급 지불하겠다고 약속을 받았답니다. 차 가격 인하와 같은 시기에 악가자와 담당상 이렇게 했는데 관세는 일본 차를 수입하는 업체가 하는 거니까 일단은 비싸게 싸게 팔더라도 아니 그 비싼 거를 환급을 일본이 받는 게 아니고 그 수입한 사람이 받는 거죠. 그러면은 일본 차가 더 많이 팔릴 거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지지통신 외교부가 8월 8일 요거는 09시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지금 구두 설명으로 좀 뭐 생략하기로 하고요.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자동차 관세 인하의 대통령령과 같은 시기에 상호 관세의 대통령령이 수정된다고 미국 측에 확인했다. 시기에 대해서는 근데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아주 가서 항의를 하고 어필을 해서 그 소급집을 해줄게 라는 말까지 했지만은 대통령령 수정된다는 거 이거 언제 될진 사실은 모른다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그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내달라고 강조를 했답니다. 참 힘들겠어요. 그 일본 아까자와 경제 재상인데 우리나라 같으면 기획재정부 부총리급 우리나라는 그 정도인데 어찌 보면은 미리 전에도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전 정권이 미국하고 FTA 해놓은 거 아주 잘 해놓은 거네요. 특검이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김계리 TV 변호사를 했죠. 윤 대통령 변호를 맡았었습니다. 변호인단이 있고 자기가 이런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언론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저강내서 하기에 사실관계 전체를 알리기 어렵습니다.
민주당 민영배 의원이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 일부 뉴스 보도에는 이 조각난 뉴스로 윤 대통령이 내복 바람에 감방 바닥에 그냥 말하자면은 퍼져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아냥식으로 보도를 한 것을 그대로 믿는 우리 한국의 아줌마들 때문에 아주 짜증이 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마누라예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어. 제도적 공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령이라서 이것을 뭘 개정하겠다는 얘기인지 그렇습니다. 민영배 의원도 10인인데 속대로 욕이 나오는 게 그래도 죄가 있든 없든지 간에 전 정권의 대통령인데 아마 이칸 정권이 끝나고서 아직 사법 리스크가 남아있는데 다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어떤 수모를 당하려고 똑같이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수 우파 정권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래도 가오가 있지. 이제는 좌파 진보 정권 애들보다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즉 특검의 오늘 강제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영장 집행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것임을 특검도 알고 있고 민주당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법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채널 A에서 했는데 윤 변호인단 기자회견 팔다리 붙잡고 끌어내려 바닥에 떨어지기도 이거를 좌파 언론이 스스로 땅바닥에 내복바람에 해서 안 끌려나가려고 했다 이런 얘기죠. 건국 이후 있는 처음 사태이다. 무법천지라고 볼 수 있지 않겠냐. 인격모독과 인신모욕까지 행하는 이칸 정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치즘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총통이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잠깐 쉬어가는 거로 편의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니까 양대 리테일 상반기 연결식적 좀 소개를 하고 넘어가죠. GS 리테일이 상반기 매출액이 연결입니다. 5조 7천억 원대로서 2%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이 2.2%, 0.2%더 높게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7.8%가 내려갔습니다. 영업이익률도 0.2%가 내려갔습니다. 좀 경기가 안 좋다는 거죠. 민생지원금 뭐 이런 거에서 리테일 업체들이 좀 더 매출이 늘어날까요? 글쎄 없습니다. BGF 리테일 매출이 4조 3천억 원대로서 3.6% 증가했어요. 그런데 영업비용이 4.1%로 더 높게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15.4%나 내려갔네요. 자, 얼마를 팔았든지 영업이익은 GS 리테일은 1250억 원대고 BGF 리테일은 920억 원이네요. 영업의 손익 뭐 이런 거는 자기네들이 돈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GS 리테일은 뭐 복잡한 게 있어서 이 영업의 손실이 935억 원이나 나네요. 그래서 세전 이익이 313억 분이 안 났는데 GS 리테일은 매출은 작아도 세전 이익은 841억 원으로 GS 리테일보다 한 2.5배 정도 더 높습니다만은 19.8%로 하락했습니다. 어쨌든 BGF 영업이익률이 GS보다 영업이익까지는 0.3%더 하락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 0.2% 떨어졌는데 BGF 리테일은 0.5%가 하락을 했습니다. 양대 백화점, 요거는 이제 일반 편의점이 아니고 좀 럭셔리
그 층, 일반 서민도 뭐 백화점 가긴 갑니다만은 일단 백화점을 좀 상류층들이 가는 데라고 일단 그렇게 규정을 하고 보죠. 신세계가 매출액이 3조 3,596억 원, 4.7% 증가했습니다만은 영업비용이 7.6% 높게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26% 하락했습니다. 현대백화점 매출이 2조 1,784억 원으로 신세계보다는 1조 원대가 적네요. 10.3%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6.1%밖에 증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은 영업이익이 78.4%가 증가했습니다. 신세계가 2천억 원대 영업이익인데 거의 1993억 원이면은 매출은 1조 원이 적어도 영업이익은 거의 맞먹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영업이익률도 3.5%가 증가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대백화점은 같은 경기가 다 안 좋다 그래도 신세계는 영업이익이 떨어졌는데 현대백화점은 매출도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무려 78.4%가 증가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게 실제 공시가 되면은 한번 분석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저는 뭐 한눈만 패니까 핵심적으로 집중인 것은 재고 회전율이 누가 높으냐를 따져볼 것입니다. 소상공인 부당경감 크레딧 지원 시스템 대상 검증 현황. 뭐 준대는데 제가 어저께인가 그 신청했다는 거 소개를 해드렸고, 어저께가 아니고 그래서 한 며칠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랬더니 보류라고 떴어요. 그래가지고 왜 보류지? 그냥 포기해야 하나? 재신청하려면 취소하기 후 재신청 버튼이 활성화된다고만 소개하고 있다. 그러면은 얘기는 신청을 해놓고 취소하고 재신청하면은 처리 기간이 그전 거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면은 빨리 당신은 대상이 아니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스텝 3가 보류됩니다. 이게 뭔 얘기냐? 그 뭐 한 그 크레딧 지원금이 50만 원이 되는데 주로 그 통신료라든지 무슨 뭐 여러 가지 이런 거에만 쓸 수 있는 돈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기다려 보다가 저는 취소하기는 안 할 겁니다. 언제 신청했는데 8월 5일 날 신청했는데 오늘 9일이죠. 5일이 지났군요. 8월 8일 날 제가 확인한 겁니다만은 민원 처리 기간이 왜 이렇게 느리게 되어 있는지 나중에 제가 못 받아도 그만이지만은 한번 문제점을 밝혀보도록 해보죠. 왜 자격이 안 되는지 등등 두고 보죠. 4대 은행 희망퇴직에 2.4조 원 썼더니 인건비 줄고 경영효율은 상승했다. 이학준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8월 8일 날 보도했습니다. 최근 4년간 해고급여 2조 4천억 원 지출, 영업이익 경비율 48%에서 42%로 개선, 국민하나은행 올해 들어 일반 관리비가 감소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정부에서는 이자놀이 그만하라고 해가지고 시중은행을 압박하는데 자기네들도 노력을 해서 이만큼 일반 관리비를 줄였다라고 항변하는 것을 조선비지에서 대변해주는 기사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즘에 왜 이런 퇴직자들이 많이 생겼냐? 전산화가 많이 돼가지고 까놓고 얘기해서 옛날처럼 그렇게 은행원들이 많이 필요 없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제2금융권 내지 뭐 카카오뱅크도 생기고 뭐 이런 것도 많이 생기니까 은행이 지점 점포에 가서 직접 거래할 일이 거의 이제 안 생기죠.
저도 그 국민지원금 신청할 때 딱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는 그 정도뿐이 안 됩니다. 트럼프 FED 이사의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지명, 진영기 기자가 한국경제에서 8월 8일 날 보도했습니다. 무역과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서는 관세를 통한 충격요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란. 사실은 그 관세 전쟁의 그 기획자는 이 미란 이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주요국 통화의 환율 조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 민주당 간사인 엘리자베스 워런의 의원은 X에 올린 글에서 스티븐 미러는 트럼프 충성파이며 미국 국민의 지갑을 해친 혼란스러운 관세 정책의 핵심 설계자 중 한 명이라고 비판했다. 미란 지명자가 9월에 임기를 시작할 경우 연준은행에 가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기준금리 결정에 최대 4차례 정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마 그 금리를 내릴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매파라는 게 통화긴축 성향의 경제학자로 꼽힌다. 이렇게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소방관들이 격렬한 산불과 싸우면서 일명 사망, 수천 명 대피 전례 없는 규모의 재앙. 피플지에서 8월 8일 보도했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폭우가 떨어오지 않으면은 또 비가 안 오는 데서는 산불, 프랑스에서도 결국은 터져 나왔네요. AFP에서는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은 X에 국가의 모든 자원이 동원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최선의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특히 오두부서는 최근 몇 년 동안 낮은 강우량과 포도밭 철거로 인해 화재 발생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되었던 지역이 증가하고는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포도밭 철거, 낮은 강우량 이런 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 포도주 하면은 프랑스인데 이 프랑스가 포도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는 얘기네요. 프랑스가 아주 그 힘들어지고 있는 또 그런 일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군산조선소 미 해군 MRO 기지 낙점받을까 8월 8일 날 임성학 기자가 서울 PN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세계 최대 130만 톤급 도크보유, 1650톤급 골리앗 크레인도 갖춰 자관 이번에 그 마스카 프로젝트로 HD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미국 해군 유지보수 정비기지로 적지로 거론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관 2017년에 군산조선소는 일단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때 이제 조선업이 불경기돼서 중국이 싹쓸이 해가고 뭐 이런 식이다 보니까 그래서 군산이 요즘에 GM도 떠나가고 GM은 부평 공장 하나만 남았죠. 군산 공장 없어지고 군산의 인구도 팍 줄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뭐 큰 도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MRO를 하면은 도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수리 기간 동안 승선원과 그 군인들이죠. 그 가족들이 지낼 인프라 시설이 가까워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족과 오래 떨어져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이 군함이 갈 때 뭐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수리할 때가 그 가족과 그 있는 귀중한 휴가 시간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미국 내에서만 수리해라고 그 존슨법인가 그게 돼 있어서 어, 그 군인 가족들이 좋아라 했는데 한국에 와서 이걸 한다? 그러면은 미국 가족들을 불러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휴가 기간 동안. 그 배를 떠날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승무원이. 그러니까 제가 이건 경험으로 해봤는데 목포 현대 3호중공업 조선소를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현대 호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그 고객들도 오고 하니까 좀 목포하고 떨어진 데지만은 좀그 도심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아예 호텔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이 있는데 군산역이 조선소 있는 데서 군산 시내까지 나가는데 시내가 그만큼 또 외국인들이 즐길 수 있는 데가 많이 있겠느냐. 숙박소시 시설이 그렇게 현대 호텔과 같은 그런 시설이 있겠느냐. 그런 게 인프라가 부족하다면 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군산 MRO 기지를 이정권이 추진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인프라가 군산 인프라가 어떨지 그게 좀 우려가 되네요. 문정부 때 에너지 공기업 해외 재생 투자 줄줄이 실패. 자관 탈원전 뭐 이런 거 하면서 그 신재생에너지 이런 거에 너도 나도 실적 때문에 투자했다가 개피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공공기업에서 인사 적재 해소용으로 해외 투자가 늘어났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니까 평가 지표가 투자액이 얼마냐 이걸 가지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게요. 평가 지표를 투자 이익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투자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생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민간 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의 결국 결론이죠. 결국 이런 에너지 공기업이 이렇게 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돈을 낭비했다. 아, 문제가 있는 문재인 정권에서 그렇게 했었다 하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이 제가 그 정치 외교 사회 문제를 결과 버린 결과에 과학적 사고 방식으로 접근해 보자 해가지고 지금 이 뒤에 거는 참조 자료로 그냥 보시기 바라는데 상관관계 추론에 아주 뛰어난 분의 그 어저께 방송 내용을 소개하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욕심을 내고 싶은 것은 이 정치 외교 사회 문제를 결과 원인 결과로 인과관계로 그렇게 좀 인식을 해서 우리가 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우리가 정서를 갖도록 어, 직관적으로 오는 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한 근본 원인을 찾았는데 인격 모독적이고 인신 공격적인 것을 찾았다면 그 원인은 원인으로서 포기해야 될 것이라는 인본주의 사상 하에서 어, 해보도록 그렇게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러시아와 중국은 동시에 몰락할 거라고 직소텔이라고 몽골 박사 김정민 씨가 방송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참고 자료로 소개를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상관관계 추론은 매우 뛰어납니다. 자주 논리비약으로 느끼는 점이 있긴 있어도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수준이다. 그런데 상관관계는 전후 많은 정보를 연결시켜야 된다. 인과관계 추론이 어려운 것이 정치 사회이겠지만은 상관관계 추론은 약점이 있다라고 제가 또 표현을 해 보기도 합니다. 참고 자료로 시간을 내서 읽어보셔도 아주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논리비약적인 추론비약이 있다고 좀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어저께 내용을 또 잠없는 늙은이가 이렇게 캡처해서 정리를 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통일교에 대한 얘기, 이거 상당히 통일교가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되겠습니다. 만인의 연인 김정은이라는 소제목으로 또 정리를 했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